지난번에 우리 같이 살펴본 메가트렌드하고 2022년 환경분석, 2020년 비즈니스 트렌드의 연장선상으로 환경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 수립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 거예요. 회사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맨 처음 하는 게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분석은 우리가 뭐 생각할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경영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경영 환경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 분석에서 살펴볼 것은 외부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제 경영학의 특수성을 갖다 인식하는데 오늘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과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기업 있죠. 주식회사 말고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회사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경영자, 종업원, 주주가 이렇게 기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요인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제일 처음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6개 보이죠? 고객, 유통업체, 공고업체, 정부 규제기관, 노동조합, 경쟁자. 기업을 바로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개별적 요인 또는 미시적 환경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경제환경, 기술환경, 정치법률환경, 사회문화환경, 사회 전반적인 그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거시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국제 환경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화면상에는 이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딱딱딱 구분이 되지만 실제는 서로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환경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 환경 요인입니다. 미승 요인. 먼저 고객입니다. 고객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해주는 소비자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왜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우리 회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은 사람이 아니고 단체잖아요. 그리고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은 제품, 서비스 등을 구입해주는 소비자 또는 기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공급업체입니다. 공급업체는 우리 회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원재료를 우리 회사에 공급해주는 기관을 보고 공급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제작하는데 선글라스의 모든 걸 갖다가 우리 회사에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경테를 만든다 그러면 선글라스 테를 만든다 그러면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사를 우리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나사를 구매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를 우리 회사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주는 업체가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입니다. 이거는 기업과 최종 고객 사이에 있으면서 기업에게는 시장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전달하는 게 유통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테를 보면 안경테를 일부 기업에서는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데서 거의 대부분의 유통이 안경테는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출 빼고요. 국내 시장만 갖고 있을 때. 안경사 우리 법적으로 도수 있는 그 렌즈를 끼우는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사만 제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경테만 딱 놓고 봤을 때 렌즈를 제외하고요. 안경테만 딱 봤을 때 그 안경테를 우리 회사에서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안경 그 체인점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안경 그 점에 안경점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신에 그 안경 가게에서 소비자에게 안경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안경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또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경 가게가 유통업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도 인터넷 직거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유통 단계를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통업체가 왜 필요한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화장지, 햇반, 라면 살 때 어디가 사세요? 마트가 사시잖아요. 근데 그 마트가 유통기한이잖아요. 그럼 유통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품을 사려고 그러면 일일이 그 기업체, 생산한 기업체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해가지고 사야 돼요. 물 살 때, 껌 살 때, 볼펜 살 때, 연필 살 때, 공책 살 때 다 다르게 가야 돼요. 근데 유통기간이 있으면 중간에 그걸 갖다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제품을 갖다 모아서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는 뭔가면 똑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갖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을 보고 경쟁업체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 왕경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 상공장 정액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비슷한 것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안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쟁 관계가 국내와 있는 게 뭐예요? 중국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안경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 인식 조사 관련된 것 갖다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 젠틀몬스터 같은 일부 자체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안경에 대해서 해보니까 고급보다는 한 중가, 중저가 이렇게 보다 저가는 중국산이고요. 좀 비싼 안경테 그러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이렇게 다 일본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쟁업체가 이게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이론상으로는 경쟁업체가 국내 업체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제안경이 바깥쪽에 있지만 실제 현대에서는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안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경 산업 중에서 대부분 안경테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안경테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특화 지수라는 걸 분석해 보면 수익보다는 수출 지향적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수익 금액은 간혹 가다가 우리 대구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안경테도 수출보다는 수익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입하는 거는 단가가 좀 비싼 걸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 규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처럼 다양한 법령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보고 규제기관이라고 하는데 안경기업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이 뭐냐면 첫 번째 노동청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발생해서 신고해버리면 그게 사법경찰을 갖고 있는 조사관이 나와서 체포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경업체 중에 보면 조그마한 업체 있죠. 우리 그 플라스틱 테 말고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는 한번 쓰고 계시는데 안경 금속테, 메탈테 같은 경우에는 메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도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도금 자체가 뭡니까? 그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방출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 규제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구가 거의 그런 업체가 없는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비 많이 오는 날, 홍수 막 지금 태풍 오는 날, 그 폐수 처리 안 하고 뒷문 살짝 열어가지고 신천이나 금호강에 보내가지고 고기가 갑자기 둥둥 떠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규제기관 다시 한번 말하면 지방정부, 중앙정부처럼 다양한 법령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이게 규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기업체에. 지원? 그렇죠. 지원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대구는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정부에서 업체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물론 고용 관련된 거는 줘야 되지만 못 하니까 암광학산업진흥원을 갖다 설립했죠. 그래서 암광학산업진흥원에서 디옵스 같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구시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집행하고 할 때 대구시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직간접적으로 지역 안경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항목 요인은 고객, 공급업체, 유통업체, 경쟁업체, 교제기관 이 5가지 요인이 있고요. 앞쪽에 잠시 보시면 앞쪽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동조합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했죠. 개별적인 면에서. 노동조합은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요인입니다. 거시적 요인은 경제 요인, 사회 문화 요인, 정치 법률 요인, 기술학력 요인이 있는데 먼저 경제 요인은 개별 기업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우리 기업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우리나라 경기,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기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제 요인은 개별 기업에서 어떻게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또 기업에서는 이 경제 추이를 분석하고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 물가, 환율, 무역 수지 등이 있는데 특히 대구의 안경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경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뭐냐면 환율이죠.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예상해요. 무슨 일? 우리 회사의 환율은 얼마 정도까지 우리 비싸. 그래서 환율에서 기준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요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많이 벗어나 버리면 회사에 또 타격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할 때 환율 평가 절상과 환율 평가 절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환율 평가 절상이 뭔가요? 환율이 오르는 건가요? 내리는 건가요? 평가 절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 간의 환율을 갖다가 돈을 서로 구매하는 상품으로 봅시다. 그전에는 1달러를 갖다가 1,2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0주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내리는 걸 보고 평가 절상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는 걸 보고 평가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좀 일어난 현상이 한때 환율이 좀 1,200원 훨씬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데다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까지 뛰어버리니까 수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원산재를 수입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게 경쟁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 요인인데요. 이 문화라는 의미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한 집단을 특징 짓는 무형, 유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여기는 의복, 언어, 생활, 습관 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나라마다 이게 다 틀리고 습관도 나라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안경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변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안경을 갖다가 눈이 나쁘면 쓰는 사람, 이렇게만 눈이 나쁜 사람이 쓰는 도구, 이런 게 봤잖아요. 근데 거기 좀 지나면서 점점점 안경이 오요. 안에 있는 렌즈를 넣고 테만 써든지 안 그러면 도수 없는 렌즈를 넣어서 패션의 일환으로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경에 대한 문화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경에 살펴보면 옛날에는 안경 자체가 좀 비싸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낮고 안경이 비쌀 1980년대 70년대도 안경을 쓴다 하면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경테 부러지면 그 옆에다가 그 반창고, 투명창고 막 감아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경 가격이 좀 내리고 상대적으로 내렸죠. 비싼 건 비싸지만. 그 다음에 안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사는 사람이 사람 만날 때 좀 이쁘게 보이게 멋있게 보일 때 쓰는 안경 따로 있고 집에서 편하게 쓸 때 쓰는 안경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쓰는 안경 따로 있고 컴퓨터 앞에서 쓰는 안경 따로 있죠.
옛날에는 안경의 사용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 그렇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법률로에는 국가는 각종 법률과 그 명령을 통해 조직 활동을 규제 시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독과점 규제법, 세법, PL법 등이 있는데 PL법은 제조물 체계법을 영어로 표현한 게 프로덕트 릴라이어빌리티로 해서 제조물 체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조물 체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손상을 입었으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PL법을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일단은 그 제품 사용해서 피해를 입어버리면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제품이 하자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봐요.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기업체가 우리 제품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아니다. 즉 우리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PL법이 좀 강력하죠. 그래서 PL법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품에 하자도 있지만 봉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이걸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또는 유머가 있었어요. 엽기적인 제품 안내서라고 해서 미국 쪽에 그 사례가 많이 인용됐었는데요. 세탁기 안내서에 뭐가 있냐면 고양이 넣고 돌리지 마시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당연히 그 세탁기에 고양이 넣고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7살, 8살 되는 애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에 안 해놨기 때문에 애가 돌렸다 이렇게 해서 배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미 있죠. 다리미는 전기 꽂아가 당연히 얼굴에 갖다 대지 않는 게 상식이죠. 근데 애들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내서에 얼굴에 갖다 대지 마시오라는 게 명기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PL법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래 작년 말에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기업에 이전과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친 규제, 즉 법령이 하나 통과됐죠. 그게 뭐예요? 중대재해 처벌법 생겼죠? 예. 기업 몇 명 이상 되는 데서 사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독성가스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면 일단은 기업주가 처벌받는 법 있잖아요. 그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 정치 법률 요인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 다음에 정치 환경도 바뀌죠. 저는 뭐 그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누구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확 오른 게 있고 내린 게 있죠. 작년에 대통령 정해지기 전에 빨간당 후보가 지지율이라든가 빨간당 후보하고 관련된 주식이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버리고 그걸로 이번에는 파란당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파란당 후보하고 관련된 주식이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그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면 외국 투자가들은 외면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높은 프리미엄은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미국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뭡니까? 이자를 더 달라고 하겠죠. 안 그러면 이자 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면 외국 투자가들은 외면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환경에는 한 기업의 제품 개발 능력이나 생산 기술은 기초과학, 소재 개발 능력, 연관 분야의 발전 상태 등 사회 전반적인 기술과 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영화예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없으면 제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제대로 할까요? 물론 아프리카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조립 생산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뭐 우간다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찾아가면 모든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다 갖고 와서 단순히 조립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우간다에서 지금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동차 만드는 건 일단 그 자동차 자체가 건축을 만들기 때문에 제철 공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공정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 공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좋아야지 좋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약간 있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새 얼간이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도 영화? 인도 영화의 특징이 줄거리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모든 출연자가 다 같이 춤을 추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특징인데, 그건 인도의 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영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 만들어냈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들어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 쪽으로 따가볼까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 안경테, 특히 대구의 금속대 기술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보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역사가 짧아서? 네? 역사가 짧아서? 그것도 있고 또 뭐 있다. 소재, 기초 소재. 기초 소재에 대한 연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차를 못 만드는데 탄소로, 카본으로 만든 폐 혹시 생산하시나요? 혹시 회사에서? 탄소로 만든 거. 티타늄 말고요. 탄소. 그 골프채나 낚싯대 보면 카본이라고 들어보셨죠? 탄소, 카본 낚싯대. 그게 되게 가볍고 강도가 되게 세요. 그것도 이게 안경테로 만드는데, 카본의 가장 부품의 품질이 좋고 기술력이 높은 데가 된다면 일본이에요. 근데 카본 수입은 할 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게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외부를 쏴는 걸 갖다가 카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략 물자거든요. 뭐 일부 그 제가 디옵스 시에 가보니까 카본으로 만든 안경테를 보긴 봤는데 아직은 조금 그 가격도 그래서 나오긴 판매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라스틱 테 같은 경우에도 소재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소재가 우리보다는 선진국이 좀 더 우리보다는 많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안경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그 판매하는 거는 그 아주 최첨단 소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플라스틱테나 일반 금속테 같은 경우는 이미 소재가 다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틀린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제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명한 대로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의 안경테 산업 자체가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넓은 시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출이 좀 힘들 때 국내 시장, 그리고 내수라고 하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버틸 수 있는 인구를 얼마 정도 보는가 하면 1억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얼마죠? 5,500만 정도 되나요? 1억이 안 되잖아요. 남북한 통일회가 다 합쳐도 안 돼요. 7천 몇만 명, 7, 8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얼마예요? 1억 넘어가요. 훨씬 넘어가요. 예.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처럼 수출 지향적인 나라에서는 국제환경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제환경은 넓은 시장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고급 인력, 기술, 자금, 원료, 선진국 시장 정보, 인력 기업의 경쟁 노하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말이 나왔는데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겨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식이 풀빵 비슷한 거 보이죠? 붕어빵. 붕어빵 볼까요? 붕어빵 구우러 갈 때
하루에 100개 구워서 파는 게 한 개당 단가가 쌀까요? 아니면 하루에 1000개 구워서 팔 때 하나당 단가가 쌀까요? 왜 그런가 하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기초 시설은 100개 하나, 1000개 하나 키보드로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n분의 1에서 나눠서 원가로 녹아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단가가 떨어져요. 예, 이걸 보고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테를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한 1000개밖에 못 파는데 전 세계로 팔면 한 만 개를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를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경쟁 체질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때보다는 외국 기업하고 경쟁할 때 기업 경쟁 체질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 안경 산업이 중국 때문에 힘든 거는요, 대구의 선도산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의 최고급품하고 저가품하고 중간에 좀 끼어 있거든요. 네, 끼어 있는데 이 중국이 또 보면 자꾸 우리나라에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구의 선도산업과 안경 산업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국산 안경테는 패션이라든지 안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다품종 소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중국보다 아직까지 경쟁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부품을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부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이걸 뭐 국제간 분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안경테도 보면 그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 갖고 오죠. 그리고 전에 제가 보니까 안경은 조립은 여기서 하는데 도금을 중국에서 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이게 봤는데 맞나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그런 업체 있죠?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분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이태리 타월 아시죠? 떼수건 그 소재가 뭔가 하면 레이온이에요. 레이온. 우리나라 말로 인견이라고 하죠. 인견. 근데 레이온을 만들면 거기서 이렇게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많이 맡으면 토사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그런 게 생겨요. 옛날에 원진 레이온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설비들이 중국으로 수십 년 전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온을 안 만들어요. 원소 자체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써요. 안경도 마찬가지죠. 안경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중국이 더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조립만 하는 경우가 있죠. 꼬링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하는 방법은 수출하는 겁니다. 제조 국제화 시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해외 거래선 불안 시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사드가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그 이슈 되게 크게 올랐을 때 그 중국 쪽에 수출 많이 하는 안경 기업 엄청나게 타격이 있죠. 그 당시에 그 디옵스 할 때 중국 쪽에서도 많이 안 왔어요. 그 때문에. 예. 그래서 수출할 때는 이렇게 해외 거래선이 불안하면 좀 위험하다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해외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 지향지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트렌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옵스는 대구의 안경, 대구 지역에 있는 안경 산업, 특화된 안경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진행돼서 지원을 해서 해마다 하는 게 디옵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안경 전시의 두 개가 뭔가요? 미도하고 또 하나요? 이탈리아 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는 프랑스 쪽에 미도하고 실모. 보통 미도를 많이 가죠. 실모도 많이 보고 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도하고 실모 이렇게 가는데 미도에 가면 그 해의 안경 색깔부터 시작해서 스타일과 같은 그 트렌드를 제시를 해주죠. 예, 그래서 그 보려고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웬만한 안경의 유통하는 사람, 그게 다 오잖아요. 예, 그래서 큰 시장이 열리고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센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라이센스에는 로열티를 주는 게 있고요, 프랜차이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열티를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뭐 퀄컴, 리바이스라고 이게 뭐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리바이스는 청바지가 있는데 안경도 선글라스도 라이센싱 하죠. 명품하고 협업하는 게 명품하면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국에 있는 상표를 갖고 와서 라이센스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뭐 KFC, 맥도날드 다 부족 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에도 보면 안경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있죠? 뭐 있어요? 다빈치 또 뭐 있죠? 뭐 등등등 있는데 근데 이 국제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외국에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화는 아니고 국내만 돼 있고요. 국제화는 KFC,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전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본부가 있고 그 밑에 가맹점이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KFC, 맥도날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 커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가는 커피점 뭐세요? 전문점. 예? 전문점. 예,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다음에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니까요, 로열티일까요? 프랜차이징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맹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인들이 그 점포를 열어서 그 다음에 원자료 같은 거다 가맹점 본부에서 갖고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맹점은 그 컨설팅을 전문해주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프랜차이징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에 가고 싶어요. 스타벅스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타벅스는 가맹점 없어요. 전부 다 본사 직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미국 스타벅스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다가 로열티를 주잖아요. 그전에는 주식 지분이 50%가 스타벅스 쪽에 있었지만 얼마 전에 다 팔았죠. 우리나라로. 예. 근데 이디아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이디아 있죠? 자, 이디아는 프랜차이징일까요? 로열티일까요? 프랜차이징이잖아요. 그 두 개를 보면 프랜차이즈하고 로열티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국제화는 자회사 합작수자입니다. 이거는 수주를 통하여 시장 확보, 판매에서나 공장을 현지에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우리 공장을 세웠다. 안 가면 저기 그 유럽에 우리나라에 안경테를 유통하는 회사를 세웠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게 자회사 합작수자가 되겠습니다. 자회사는 지분을 갖다 거의 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합작투자는 지분을 얼마 대 얼마 이렇게 나눠서 그쪽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적절히 구분해서 만드는 걸 갖다가 합작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하고 합작투자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때문에 말이에요. 수입 장벽을 회피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와 경쟁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기 쉽고, 그 다음에 유리한 해외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합작투자를 또는 그쪽에 자회사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 예를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미국 공장일까요? 우리나라 국산 공장일까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성장했으니까 미국에서. 네, 그게 그쪽에서 수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그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이유가 뭐냐면 수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수출 같은 거 못 하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서 나가면 이런 미국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예? 미국에서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나라마다 그 생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생수 브랜드가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휘오? 그러면 그 물 어디 거예요? 휘오 물 어디서 받아요? 미국 물인가요? 우리나라 물인가요? 그러면 그 국산인가요? 미국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오늘 수업은 아니고 뭐 목요일에 수업하시겠지만 안경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조립은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텐은 중국에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는 일본에서 바꿨어요. 나사는 베트남에서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원산지가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베트남산이에요, 일본산이에요? 그 우리나라 FTA 맺으면서 제품별로 어떤 제품은 얼마 이상 여기서 갖고 온 거 쓰면 국산, 이거 아니면 국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원산지 분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세, 비관세 세금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현지에다가 자회사나 합작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대구 안경업체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진 게 원가 때문에 많이 왔죠. 그 때문에 시장 확보보다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뭐 도금 관련된 도금하고 이런 것도 폐기물 많이 나오니까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갔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에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하고 초국가 기업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두 개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뭐 보통 두 개 넘죠?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뭔가면요. 다국적 기업은 원래 본사가 속한 나라를 갖다가 문화를 내세워요. 이 대표적인 게 1960년대에 GE나 엑손, GM 같은 회사예요. GE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지금은 그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가전제품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뭐 비행기, 전투기 엔진이라든지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그 고과 가치 생산재, 그러니까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산업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GE가 초창기에는 소비용품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GE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에디슨이죠. 그 다음에 엑손 많이 뭐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SK 정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M은 아시죠? 자동차 GM인데 요 자동차들이 제일 처음에는 철저하게 본사 위주 사고방식으로 진출한 나라의 정부나 국민들과 종종 충돌을 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보면 충돌까지는 하는데 초기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문화적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뭔가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그 근로자에게 친근의 표시로 야 요즘 애 잘 크냐? 그 다음에 집에 뭐 부모님은 잘 계시고 이런 거 막 묻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저 사람이 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충돌이 좀 일어났긴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조그만 에피소드지만 초창기에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 미국 쪽 회사잖아요. 철저히 미국식 사고방식을 그 나라에 가서 방문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초국가 기업은 본사가 속한 나라의 색깔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이키, 코카콜라, IBM입니다. 나이키를 보면 옛날에는 미국 지금 나이키가 미국 기업은 알지만 지금 광고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나이키가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갈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극기 빨간 국가대표 유니폼에다가 이거 뭐죠? 이거 호랑이 엠블렘 있는 거 꼭 우리나라 애국심 경기장 것처럼 그렇게 막 강조를 막 해버렸죠. 근데 코카콜라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떨 때는 뭐 산타 할아버지 그 덩치 좋으신 분 나와가지고 전 세계 동일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나라를 갖고 가버리잖아요. IBM은 뭐야 이게 한때 중국에 팔렸다가 미국 기업인데, 예. 근데 IBM이 미국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초국가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볼까요? 삼성.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삼성이 외국 사람한테 가면 우리나라 기업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캐나다를 갔었는데 삼성 우리나라 기업인지 알면 몰라요. 일본 기업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워낙 올라가가지고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을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굳이 삼성이나 LG나 우리나라 기업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지가 별로 안 될 때는 굳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굳이 직접으로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업들은 본사가 속한 나라의 색깔을 밝히지 않고 이게 전 세계를 내보내는 걸 보고 초국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법률 환경입니다. 본국가 진출한 국가 간의 법률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미국에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정치, 법률, 환경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환경입니다. 이게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하부구조, 경제하부구조라 하면 도로, 항만시설, 전력, 주택사정, 교육시설, 통신망, 금융기관, 그 다음에 경영지원의 양과 질, 정부의 정책, 조치들, 이거 전체를 경제하부구조인데, 이게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환경입니다. 어떤 나라는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권력 분산에 대한 인식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은 중앙에 딱 잡고 이렇게 자주지해줍니다. 그래 나라 발전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민주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나라가 있고,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에서 뭐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 틀립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50대, 60대 이상, 5, 60대 이상은 약간 집단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40대는 어떨 때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도 있고, 지금 20대 한번 볼까요? 20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회식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부장이 오늘 저녁에 회식해야 그러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회식하는 것 자체를 저녁에 싫어하죠. 그래서 회식을 점심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심때 회식에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거면, 우리 근로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중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회사마다 점심시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안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휴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휴게 시간에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게 세대별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성 요인도 분석은 조금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고대에 계속하겠습니다.